그날은 박석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굴욕의 날이었습니다. 60대가 된 박석호는 오랜만에 열린 국민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들 정우의 결혼 청첩장이 소중히 들어있었습니다. 드디어 자랑스러운 소식을 동창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홀에는 이미 여러 동창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백발이 성성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어릴 적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이 자식들의 혼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손주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박석호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청첩장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신을 은근히 깔보던 한 동창이 갑자기 학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석호가 국민학교만 졸업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자 몇몇 동창들이 노골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국졸이라니 정말 희귀한 케이스라며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은 모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졸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박석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구두 닦기를 하며 당했던 그 굴욕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박석호가 국졸이니까 아들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중졸은 아니냐, 그 아비의 그 아들일 거라며 노골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부모의 머리를 닳는다며 박석호의 아들 역시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박석호는 자신에 대한 조롱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까지 모욕당하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 속 청첩장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몇몇 친한 동창들이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조롱하던 이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나서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박석호의 아들 직업이 무엇인지, 혹시 아버지처럼 원양어선 타는 건 아니냐며 계속 놀려댔습니다. 박석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 굴욕스러운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14살 때 역전에서 구두를 닦다가 동창에게 당했던 그 수치심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혼란스러워하며 식당 입구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각한 동창이라도 오나 싶어 동창들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석호도 무기력하게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은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한 여성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박석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박석호가 그토록 학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박석호는 한국 사회가 격동의 시기였던 때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자식이라고는 박석호와 남동생 둘뿐이었지만 한량 중에 한량이었던 아버지는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술과 도박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것들을 모두 가져다가 투전판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품팔이를 하고 밤새 바느질을 해도 당장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양반 출신이었던 할머니는 매일 며느리 수발을 받으며 어머니를 종부리듯 부려먹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세는 점점 기울어졌고 박석호는 국민학교만 겨우 마치고 돈을 벌러 나가야 했습니다. 14살 무렵부터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15살 때 있었던 일은 박석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도 역전에서 오가는 행인들의 구두를 닦아주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어 길가에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앞으로 발을 내밀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국민학교 동창의 발이었습니다. 동창은 박석호를 보고 구두나 닦고 있다며 비웃었습니다. 100원을 줄 테니 자신의 구두를 닦아보라고 했습니다. 박석호가 거절하자 그 동창은 화를 내며 박석호의 어깨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박석호는 그만 흙탕물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창은 거지면 거지답게 굴라며 박석호의 아버지가 투전판에서 돈을 구걸하고 다닌다고 조롱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불쌍해 보여서 적선해 주려 했는데 분수도 모르고 건방지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굴러다니던 구두통을 발로 차버리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박석호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창피해서 집에도 못 가고 그 자리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다 져서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가 직접 찾으러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박석호의 손을 이끌고 시장통에 있는 국밥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장터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었습니다. 자신은 아까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다며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어머니는 언제나 할머니와 자식들에게 먼저 양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박석호의 수저에 깍두기며 밑반찬을 올려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 배웠다고 무시해도 절대 기죽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어디 학교에만 있겠느냐며 앞으로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만 바르게 먹으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박석호는 그날 어머니의 말씀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박석호가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환갑도 되지 않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박석호가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로 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던 박석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박석호가 어선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배에서는 매일같이 선배 선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건방지다며 무식한 놈이라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다는 등 아무리 괴롭혀도 굴복하지 않는 박석호를 별종 취급하며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박석호는 며칠 동안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육지로 들어오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 지내곤 했습니다. 그런 박석호를 세상으로 나오게 해준 것이 바로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부산 자갈치 수산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한창 좋을 나이였지만 순자의 손에는 늘 생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런 순자에게 중매를 서주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나이가 벌써 25살이라며 왜 아직 시집을 안 가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결혼 생각을 못한다며 여자도 돈이 있어야 시집을 간다고 적당히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순자도 박석호처럼 힘없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석호는 그런 순자가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 어떤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 같은 사람을 순자가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에 늘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장 근처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역시 혼자 식사하러 온 순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순자가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혼자 식사하기도 적적한데 괜찮으면 같이 드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석호는 그렇게 우연히 순자와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우연히 마주쳐 여러 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석호는 용기를 내어 순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기뻐하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석호는 난생 처음으로 멋을 잔뜩 부리고 순자와 영화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로 마음이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석호와 순자는 서로의 아픈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가난의 고통, 주변의 멸시, 이루지 못해 못내 서러웠던 꿈들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지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사귄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밤, 박석호는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배고프게 살더라도 마음은 부자로 살자고 순자와 함께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서툰 박석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단칸방 하나를 구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김없이 비가 새고 추위와 더위가 온전히 느껴지는 낡은 집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그 집에 살던 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건강한 아들 정우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두 부부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연탄 뗄 돈이 없어 새 식구가 추위에 떨어야 했던 그 밤마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생활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슬며시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박석호와 순자가 밥을 먹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순자와 똑같은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오빠였습니다. 형님은 자신을 소개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 기다리던 순자도 오빠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예상과 달리 순자는 오빠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며 집 형편을 보면 알 텐데 아무리 졸라봐야 10원짜리 한 장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느냐며 둘밖에 없는 남매 사이에 너무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석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형님이 순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순자가 박석호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박석호는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지만 보다시피 단칸방에서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라며 정말 가진 돈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정말 없으면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건설이 붐이니 이럴 때 건설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박석호는 보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돈이 없다고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 은행 거래도 잘 모르던 박석호는 죄송하다며 형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날마다 박석호의 집과 직장에 찾아오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박석호가 사채라도 쓴 줄 알고 수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되려 보증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냐며 그냥 주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간단히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피말리냐고 다그쳤습니다. 형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지방에 살던 장인과 장모도 수시로 연락해와 박석호를 괴롭게 했습니다. 순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서운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아들이 설마 여동생 돈을 떼먹겠느냐며 서명 몇 번 하면 끝이라는데 가족끼리 정말 이럴 것이냐고 압박했습니다. 순자도 최선을 다해 막아줬지만 처가 식구들의 요구는 끊임없었습니다. 석호는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형님이 가져온 종이 몇 장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보증을 서자마자 매일같이 괴롭히던 형님도 발길이 뜸해졌고 그때는 이럴 거면 진작 해줄 것을 그랬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박석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날마다 독촉장을 보내왔고 급기야 작은 단칸방에 압류 딱지가 붙기 직전이었습니다. 박석호는 은행으로 달려가 울며불며 사정했습니다. 형님이 금방 갚을 거라고 해서 사인 몇 개만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돈을 자신이 다 갚으라고 하느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을 신중하게 섰어야 한다며 대출금이 현재 연체 상태고 법적으로 보증인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갔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처가에 연락을 드렸지만 처가 식구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가족끼리 왜 그러느냐며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빚도 좀 질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빚쟁이처럼 굴 거면 애초에 보증을 서주지 말든가 하는 식으로 오히려 박석호를 나무랐습니다. 석호는 맨몸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모은 돈인데 게다가 아들이 겨우 9살이었습니다. 박석호 부부는 결국 형님을 찾지 못했고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은 물론 단칸방 보증금마저 은행에 압류당하고 말았습니다. 38년간 꿈꾸며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은 박석호는 주변 상인들에게 어렵사리 부탁해 다시 사글세방을 구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쪽방이었습니다. 다음 해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야 했던 아들 정우는 다 무너져가는 집이 창피하다고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박석호도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박석호는 이 모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생전 말싸움 한 번 한 적이 없던 아내와 날마다 큰 싸움을 했습니다. 석호는 형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며 그 돈을 전부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제발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전 재산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미안하다며 자신도 오빠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친정 부모님도 자신의 전화를 안 받으신다며 죽을 힘을 다해 오빠를 찾아보고 있다고 울었습니다. 석호는 그 미안하다는 소리 좀 그만하라며 화를 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느냐며 앞으로 무슨 돈으로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낼 것이냐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은 아들만큼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당신 오빠라는 사람이 그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실 순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석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화를 내지 않으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박석호 부부는 결국 처남을 찾지 못했고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은 물론 단칸방 보증금마저 은행에 압류당하고 말았습니다. 38년간 꿈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쯤 되자 박석호는 아내 역시 처가 식구들과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앞에서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분노와 실망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말리게 지내던 중 지인이 처남을 부산에서 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석호는 그 즉시 형님이 있다는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산으로 가면서도 형님이 자신처럼 괴로워하고 있겠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만난 처남은 너무나 멀쩡해 보였습니다. 처남은 특히 석호를 보고도 크게 놀라지도 않고 마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왔느냐며 정말 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털어봐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며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려 박석호에게 역시 국졸이라며 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무식하게 찾아온 거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박석호는 처남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앞에 있던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눈에 피가 선 채로 살벌한 기세로 노려보니 처남은 그제야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하라며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했습니다. 앞으로 차차 갚아나갈 테니까 당분간만 고생하라며 그대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처남을 찾아 부산까지 내려간 소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동네 입구에서 나와 석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터덜터덜 걸어오는 석호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빌겠다며 용서가 안 되겠지만 자신이라도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빌린 돈은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석호는 그런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순자의 얼굴을 보면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김씨 집안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며 갈라서 달라고 했습니다. 박석호는 그렇게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내를 뒤로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아들 정우가 10살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도 함께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순자에게 아이마저 없으면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박석호는 그렇게 결혼 12년 만에 아내 순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석호는 부산으로 내려가 다시 배를 탔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그는 통장에서 돈을 빼내 2개의 봉투에 나눠 담았습니다. 하나는 아들 정우의 학비, 다른 하나는 모자의 생활비였습니다. 자신은 배에서 나오는 식사로 끼니를 때우고 육지에 내려와도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며 한 푼이라도 더 보내려 애썼습니다. 정우가 중학생이 되던 해 박석호는 서울로 올라와 수산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아들 생일과 어버이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도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석호는 어색하게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여전히 가족인 것처럼 식사를 했지만 헤어지는 길은 따로였습니다. 정우가 고등학생이 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공부가 잘 되고 있다고, 전교 1등을 했다고, 서울대에 꼭 가겠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석호는 그런 아들이 기특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근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 석호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수산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축하해 주었고 석호는 그날 하루 장사를 접고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짜 가족처럼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대학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재판연구원을 거쳐 32의 나이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석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아들을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판사 임용 소식을 들었을 때 석호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이룬 성취였기에 굳이 떠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호는 30년 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갔지만 동창들의 조롱과 멸시에 단 한 장도 건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국졸이라고, 이혼남이라고, 아들도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비웃는 그들 앞에서 석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석호의 축 처진 어깨를 본 아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석호는 대수롭지 않다고 답했지만 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설 때라고. 며칠 후 있을 더 큰 동창 모임에 직접 가서 아버지를 무시한 사람들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같은 고깃집에서 더 큰 규모의 동창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20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였고 석호는 일부러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난주와 똑같은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졸이라는 놀림은 여전했고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거들었습니다. 석호는 이번에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아들이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깃집 문이 열리고 젊은 남녀가 들어섰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와 단아한 분위기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양손 가득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석호 옆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석호 씨의 아들 박정우라고, 그리고 옆에 여성은 곧 결혼할 약혼자 정소라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창들은 갑작스러운 젊은이들의 등장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윤식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석호를 보며 아들이 왔으니 자랑이라도 하려는 거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정우가 침착하게 테이블을 돌며 동창들 한 분 한 분께 청첩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명함도 함께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로 명함을 받은 사람이 윤식이었습니다. 윤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명함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정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옆자리에 진철이가 무슨 일이냐며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역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혼자 소라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순식간에 고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20명이 넘는 동창들이 명함을 들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석호 아들이 맞냐고, 판사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정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작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아버지 덕분입니다. 동창들이 놀란 눈으로 석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새벽부터 수산시장에서 일하시며 번 돈을 고스란히 자신의 교육에 투자하셨다고. 로스쿨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느냐고. 그 비용을 혼자 감당하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식이가 얼굴이 빨개진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석호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몰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석호가 동창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자식을 판사로 키워낸 것만큼 큰 성공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석호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심이나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학력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소라는 동창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며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석호를 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훌륭한 아들을 키웠냐고,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석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다고.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살면 그것이 진짜 공부라고. 자신은 비록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 가르침만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깃집을 나서는 석호 가족을 동창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석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해 가을, 아들 정우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랑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석호와 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만에 한자리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이 이혼한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는 놀라워했지만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한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정우가 부모님을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다시 함께 사실 때가 되지 않았냐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남은 인생은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순자가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석호만을 기다려온 세월이었습니다. 석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60대 후반의 나이에 두 사람은 재결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작은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순자는 마치 20살 처녀처럼 수줍어했고 턱시도를 입은 석호는 어색해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창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고 이번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재결합 후 석호 부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순자의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80이 넘은 장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석호를 보자마자 장모님은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30년 전 큰아들의 연대보증 때문에 딸과 사위를 풍비박산 낸 것이 평생 한으로 남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석호는 장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이제는 가족이니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석호 부부는 정기적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온천 여행을 다녔습니다. 젊은 시절 못해준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며 살았습니다. 석호는 이제 수산시장 일을 줄이고 아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설악산 단풍을 구경하며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석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견뎠어요? 석호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을 뿐이야. 배움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았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우 같은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이제는 손자 손녀도 보고 싶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국졸이라고 무시받던 남자와 수산시장에서 생선 손질하던 여자. 그들이 일군 3의 결실은 그 누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